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입지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지라는 것은 이 경제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죠. 예를 들면은 학교, 병원, 업무용 빌딩 등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입지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입지 조건이라고 나오죠.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등과 같은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 같은 인문적 조건은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입지 조건은 자연적 조건, 인문적 조건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선정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입지 선정입니다.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은 동적이고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대상 부동산이 가장 유효하게, 유용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하게, 유용성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부동산 가치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저 대상 부동산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가 주위 다른 부동산과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면서 입지를 하고 있느냐, 이 적합의 원칙에 입각한 입지 선정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부동산은 일단 한번 사용되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바꾸려면요, 상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용도 면에서의 비가역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은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렵다, 이걸 말하는 개념입니다. 비가역성이라는 용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튀넨이 나오죠. 자, 이 1826년에 이 튀넨의 고립국이죠. 자, 이 튀넨이라는 학자에 있어서의 고립국 이론입니다.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 이 폐쇄 경제를 가정하죠. 자, 이 폐쇄 경제, 개방 경제, 무역이 없는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해서 고립국 이론에 있어서 이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자, 이 중심진 시장이죠. 이 중심진 시장이고 이 지대고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자, 이때 이런 직선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한계 지대 곡선 또는 지대 지불곡선이라고 하죠.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데, 자, 이 시장에서는 중심지 시장에서는 지대가 가장 이렇게 높고, 우리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우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역선형 함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역선형 함수죠. 이 지대의 지불 곡선을 우하향한다는 것은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역선형 함수를 의미하겠죠. 시장에서 거리가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점이 바로 뭐죠?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 0지대, 제로,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라고 하고, 이때 0지대 거리를 한계지라고 해요.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를 한계지인데,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하지 않죠. 이까지만 토지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수송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절약되는데, 그 수송비 전략을 이렇게 지대로 지불하는데, 수송비 전략이 이 거리에 해당하는 수송비 전략이 적기 때문에 지대도 이렇게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절약되는 이 수송비가 바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튀넨은 이 수송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튀넨은 이 지대는 매상고. 자, 매상고는 이 생산물,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 뭐를 수량을 곱해주면은 매상고죠. 이 생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여기다가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빼고, 이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또 수송비를 빼주면은 바로 지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지대에 관련된 이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89페이지 밑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이라든지 또는 경제 활동에 따라 이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중심진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집약적인 우리가 토지용이 나타나고,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방적 토지용, 여기는 집약적 토지용, 집약농업,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낮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활용하는 조방 농업이 이루어지겠죠. 조방적 토지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물 가격, 이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의 변화가 또 이 지대를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그 교재의 89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다 보니까 이 튀넨의 이론은 가끔 우리가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오면 주거지의 입지 선정인데, 이 주거지는 이 자연적 조건이 뭐 지형이라든지 지세, 집안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고, 또 사회적 행정적 조건과 관련해서 뭐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도로, 교통에 있어서의 상태 어떠하냐, 지역의 사회적 환경 어떠하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자, 이런 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과거로부터 정통적으로 존재해온 풍수지리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배산, 뭐 임수라든지 이런 용어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91페이지 보시면은 주거 입지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 개별 가구가 주거를 입지하는 목적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이 효용, 이 주택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개별 가구는 도시 내 어느 지점에 주거를 입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거든요. 도시 내에서 어디에 주택을 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 주택 서비스, 여러분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만족입니다.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만족을 주택 서비스인데,
이 주택 서비스의 가격을 주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주거 비용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거 비용을 주택 임대료라고 해. 주거 비용을 주택 임대료, 또 교통 비용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까요? 이 도심에 주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주택 임대료, 주거 비용은 많이 들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거 비용은 적게 듭니다. 반대로 이 교통 비용은 도심에 가까이 올수록, 주택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교통비는 적게 들고 주택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교통 비용은 많이 든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 한계 주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한계는 이 미분 개념이거든요. 미분 개념. 단위거리. 이 단위거리라는 것은 1km를 얘기합니다. 단위거리는 1km. 이 단위거리당 이 주거 비용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 총 우리가 주거 비용에서의 변화분, 주거 비용이 1km마다 어느 정도 변하느냐, 요걸 묻는 게 한계 주거 비용의 개념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심이 있어요. 도심. 자, 도심에서 1km 떨어졌고 2km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주택 임대료가 우리가 도심에서 1km 떨어졌을 때 1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2km 떨어졌을 때 90만 원이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1km, 도심에서 1km 멀어졌죠? 자, 1km 이렇게 멀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단위거리 1km거든요. 도심에서 1km 지점에서 1km 멀어질 때 임대료는 얼마 변하고 있죠? 10만 원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10만 원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10만 원 하락하는 요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뭐라고 해요? 한계 주거비용. 자, 요거는 총 주거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내용은 바로 한계 주거비용을 의미하겠죠. 한계 주거비용이 이렇게 1km 변했을 때 10만 원 하락을 하고 있다. 한계 주거비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총 교통비용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교통비용도 있지만 한계 또 교통비용도 나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또 한계 교통비용은 또 어떤 의미? 한계 교통비용은 또 단위거리 1km, 단위거리 1km당 또 총 교통비용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총 교통비용에 있어서의 변화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총 교통비용이 1km 지점에 만 원이다. 만 원인데 2km 지점에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12,000원. 그러면은 또 1km 멀어짐에 따라 1km 또 멀어짐에 따라 얼마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2,000원이 증가하고 있죠. 2,000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2,000원이 바로 뭐죠? 한계 교통비용이다. 2,000원이 한계 교통비용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주거비용 개념과 한계 교통비용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란 말이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거든요. 미분 개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 때 임대료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한계 주거비용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데 기울기가 좀 급하고, 한계 교통비용 곡선은 또 변동폭이 주거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합니다. 한계
교통 비용 곡선. 둘 다 어떻게 돼? 우하향을 한다. 체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지점, 이 D2, 이 지점에서는 한계, 뭐죠? 교통비용보다 한계 주거비용이 더 높죠. 자, 이 도심으로 1km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1km 가까이 갈수록 교통비용에 있어서의 뭐보다 교통비용에 우리가 교통비용이 1km 오면 줄어들겠죠. 교통비용 감소폭보다 주거비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도심으로 오면 안 되고 도시 외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지점 D3 지점에서는 한계 교통비용이 한계 주거비용보다 또 크죠. 이때는 또 한계 교통비용이 또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갔을 때 주거비용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련해서 감소폭보다 한계 비용에 있어서의 감소폭이 훨씬 더 우리가 크다. 그래서 이때는 또 외곽으로 가면 안 되고 도심으로 와야 돼. 여기서는 또 한계 교통비용이 한계 주거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기보다는 도심으로 와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 한계 주거비용 곡선과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뭐 하는 점? 이 교차하는 점 D1의 주거 입지, 도심에서 이 정도 떨어진 지점에 주거 입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D1을 우리는 최적 주거 입지다. 최적 주거 입지라고 합니다. 최적 주거 입지. 그래서 최적 우리가 주거 입지라고 우리가 본다. 최적 주거 입지.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간단히 나왔는데 간단하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한계 교통비용은 교통체계, 교통의 발달, 한계 주거비용은 바로 여러분 소득 수준, 소득과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 최적 주거 입지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 주거 입지는 우리가 자주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념 정도만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94페이지에 상업지의 입지 선정을 보면은 이 상업지 입지 조건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관련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적인 배후지, 고객의 양칠,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물리적 조건 중에서는 가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로라는 용어가 배운데, 물리적 조건에서 이 가로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이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시되는 요소가 돼요. 자, 가로고, 또 우리가 상권이 중요한데, 이 상권을 우리는 배후지라고 해. 배후지 또는 시장, 지역 또는 시장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죠. 그래서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장소 또는 고객이 주택을 정한 정주하는 장소를 의미하죠. 즉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얘기합니다. 점포에서의 이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우리는 바로 상권이죠. 즉 점포와 고객을 흡인하는 영역을 우리는 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상권에 있어서의 용어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교재에 나중에 상권 분석 모형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이 상권이라는 용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은 연장된 노선을 따라서 상권도 확대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 그래서 이 상권에 있어서 수요를 분석하자. 자, 이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현재의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현재의 배후지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장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 장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자, 또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상권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구매력이 높죠. 자,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아야 돼요. 인구 밀도도 높고 고객 밀도는 우리가 보행 인구와 교통 인구를 더해준 건데 이 보행 인구, 이 교통 인구를 더해준 이 고객 밀도가 높아야 좋은 상권을 형성되고 또 우리는 상권을 형성시키는 이 지역 면적도 넓어야 지역 면적이 넓어야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권에 관련된 우리가 몇 가지 사항 우선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권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또 95페이지 보시면은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페터란 학자에서 나오는데 자, 이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어떻게 돼?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이 원리를 바로 공간 균배의 원리죠. 즉 하나의 상권 내에 이 동질적인 소비자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먼저 입지한 점포가 있는데 나중에 입지하는 점포가 어느 지점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자,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입지 유형별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나옵니다. 자, 이때 집심성 점포는 상권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백화점, 도매상, 고급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집재성 점포는 이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규모도 크고 이윤율이 높은 점포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산재성 점포는 소매 점포가 형성하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점포는 뭐죠? 세탁소, 잡화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재성 점포가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해야 돼요. 세탁소,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물점이라든지 통닭집 이런 게 산재성 점포입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작고 이윤율도 낮아요. 이 동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어구점이라든지 비료상점, 종묘점이라든지 석재를 판매하는 점포, 이런 점포들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런 국부마취 봤죠? 전신마취에 대해서 국부마취예요. 어느 국부적 중심지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자, 그리고 점포에 있어서의 상품의 종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 세 가지죠.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습니다. 얘는 편의품점은 여러분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죠. 여러분 요즘 뭐 CU라든지 GS 많이 있죠. 편의품점은
이 생활에 일상생활 필수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우리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품점은 이 도보로 보통 10분 거리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가격도 10,000원 이내 싼 제품들이 있는 점포가 편의품점입니다. 자, 선매품점은 이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서비스 등을 다른 점포들과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바로 선매품점이죠. 선매품점. 자, 의류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으로서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 중심지에 입지를 하고요. 이익률도 높습니다.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라든지 이런 광고된 유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바로 우리는 전문품점입니다. 자, 우선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5번 문제가 되겠죠.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 자, 여러분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집심성 점포가 아니라 집재성 점포입니다. 틀렸고, 자,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요, 요건 전문품점이고, 뒤에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이것이 선매품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밑줄 그고 이것은 전문품점입니다. 자,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우리가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 뭐라고 하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 집재성 점포가 아니라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틀렸고,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우리 제과점, 세탁소 또는 잡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4번 정답.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전문품점이 아니죠. 선매품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4번 지문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우리가 9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상권의 영역이 나오죠. 상권의 개념이 우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상권을 또 획정하는 기법이 나오고 있죠. 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거기 보면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독점법. 공간 독점법은 확정 상권의 형태, 이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 상권에 있어서의 형태를 얘기하죠. 자, 공간을 독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 상권의 형태인데 이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자, 여러분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요즘 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했거든요. 그리고 또 면허가 필요한 업종. 자, 이 면허가 우리가 필요한 업종은 바로 공간 독점이에요.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거죠. 확정 상권의 형태로서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이 대표적이죠. 프랜차이즈한 체인점. 자,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영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권이 우리가 영속되어 있어요. 영속적인 상권에서 또 상권이 영속되면서 뭐가 돼? 중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권이 영속되면서 중첩되어 있을 때 시장 침투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대형 쇼핑센터, 뭐 대형 할인점, 백화점인 대형 쇼핑센터의 분석에 필요한 게 시장 침투법이고 이 분산 시장 접근법이죠. 자, 분산 시장 접근법 22회 시험에 바로 이 분산 시장 접근법이 출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분산 시장 접근법은 우리가 불영속, 상권이 영속된 것이 아니라
상권이 영속되지 않습니다. 불영속된 상권으로서 이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죠. 자,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우리가 특정 지역만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 집단별로 우리가 차이를 두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급 가구점을 의미하죠. 자, 이 분산시장 접근법이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3가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상권을 분석하는 우리가 모형인데, 자,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27회 여러분이 이제 치르게 되는 27회 시험에도 이 상권 분석 모형에서의 학자들의 견해가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학자들의 견해 좀 여러분 수식 계산 문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계산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